바람이 촌마을의 김정은 씨 집 마당에 심어진 배추의 쥐밭 위로 살랑살랑 불어왔다. 흙냄새와 무궁화 향기가 섞여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이제 막 떠오른 햇살이 이끼 낀 기와 지붕에 부드럽게 내리쬐며 푸른 배추잎 위에 이슬방울을 반짝이게 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머리가 반백이 된 마른 체격의 남자가 채소밭 옆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의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그의 팔뚝에는 밧줄처럼 굵은 혈관이 돋보였다. 그 순간 나무문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흠칫 놀라며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해당 젊은 경찰 강태우 순경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다. 그의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김정훈의 왼쪽 손목에는 불꽃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히 보였다. 그것은 그가 몇 년 전 지방 형사과 야간 근무 중에 인쇄했던 수배 사진의 특징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 사진은 20년 전 탈옥한 후 종적을 감춘 살인범 박현우의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의 설명에는 왼손 등 쪽으로 치우친 약 3cm 길이의 불꽃 모양 반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우는 이른 아침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가능해. 정은이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자한 분이신데. 태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붉게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반점이 계속 그의 시야에 아른거렸다. 태우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가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매만진 후 현관으로 나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자신의 가슴속에서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정훈은 고개를 들어 태양에 그을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 태우 왔구나. 배추밭 일이 거의 끝나가니 조금 있다가 점심 준비할게. 시골 음식으로 한 끼 참아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소박하고 진실했다. 그는 일어서서 무릎에 흙을 털고 채소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우는 정훈이 소매를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반점을 힐끗 보았다. 순간 그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다정한 여자친구 김정은과의 평화로운 사랑의 세계, 또 하나는 밤마다 범죄 기록과 함께하는 어두운 경찰의 세계였다. 식탁은 목련 덩굴 아래에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시금치 된장국, 고추장 양념의 메기구이, 바삭한 김치전이 식욕을 돋궜다. 연한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은 정은이 남자친구를 살 쳐다보며 물었다. 오빠,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창백한데. 태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여기 공기가 너무 맑아서 조금 어지러워. 정은이 녹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정은이가 말하길 자네가 형사과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힘든 직업이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운이 좋아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군대에 계셨죠?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옛날에 피난 갔다가 먼 곳에서 일했었지. 이제 늙어서는 채소 키우고 닭 기르는 게 좋아. 말하면서 그는 왼손으로 태우에게 메기구이 한 조각을 집어주었다. 붉은 반점이 한낮의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우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턱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감사의 말로 자신의 동요를 숨겼다. 저녁 9시가 지나자 소양면은 고요해졌다. 뒷마당 감나무에서 반딧불이 깜빡였다. 거실의 불은 꺼졌고 침실에서 희미한 노란빛만 새어나왔다. 태우는 방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다. 구형 노트북이었지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에 충분했다. 키보드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는 박현우를 검색했다. 2003년에 촬영된 흐릿한 사진들이 포함된 디지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각진 얼굴, 날카로운 눈빛. 태우는 반점 사진을 확대했다. 그는 플라스틱 자를 꺼내 화면의 비율을 측정하고 메모장에 기록했다. 길이 3.2cm, 세 갈래의 불꽃 모양. 그 후 그는 몰래 점심때 찍은 정훈의 손목 사진을 확인했다. 대략적인 측정 결과 3.1cm였다. 기록에는 O형 양성, 키 170cm, 왼손잡이, 오른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태우는 오늘 오후 마당에서 본 정훈의 키를 떠올렸다. 거의 비슷했고 오른쪽 눈썹에도 흉터가 있었다. 일치율이 90%에 달했다. 태우는 중얼거렸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백주의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그는 훈련 기간 중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상기했다. 한 젊은 경찰관이 미래의 장인이 밀수 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결국 침묵을 선택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았던 사례였다. 아니야, 나는 경찰이다. 진짜 범죄가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새벽 3시경 태우의 전화가 울렸다. 동료 최진호 경위가 급하게 말했다. 태우야, 아직 여자친구 고향에 있니?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어. 신원 미상의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왼쪽 손목에 불꽃 모양 반점이 있어. 태우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식별이 어렵나요? 아니, 진호가 대답했다. 트럭에 치였지만 얼굴은 그대로야. 반점도 선명한데 누군가 칼로 가로질러 놨어.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어. 태우는 커튼을 걷고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옷을 서둘러 갈아입고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갔다. 지방도로는 아직 안개에 쌓여 있었다. 현장에서는 트럭이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는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반백의 머리카락, 왼손 반점에는 붉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불꽃 모양은 분명했다. 진호가 몸을 숙여 소매를 걷어 올렸다. 꽤 깊게 잘랐네. 식별 표시를 지우려 한 것 같아. 태우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몸을 굽혀 시신을 살폈다. 키는 약 170cm, 낡은 회색 재킷, 왼쪽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장시간 도망 다닌 사람처럼 보였다.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태우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시신을 부검실로 옮기고 지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기록상의 범인이 죽었다면 정훈의 반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같은 표식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 것인가? 거의 새벽 5시, 태우가 정은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올 때 하늘이 막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다리 근처 모퉁이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급격히 접근했다. 뒷좌석에 모자를 깊이 쓴 남자가 태우의 귀에 가까이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살고 싶으면 20년 전 일에 참견하지 마. 태우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오토바이는 가속을 붙여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태우는 엑셀을 밟아 쫓아갔지만 그 오토바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멈춰서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그가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적한 곳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더 심각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정은과 정훈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햇빛은 이미 대나무 숲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가 들렸다. 정은이 팔을 썰고 있었고 정훈은 간장을 섞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이 바깥 세상의 어두운 범죄와 완전히 대비되어 마음이 아팠다. 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훈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 남자가 두 사람으로 보였다. 딸을 위해 식사와 잠자리를 걱정하는 자상한 아버지와 불꽃 반점을 가진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 오빠 벌써 왔어요? 아침 드세요. 정은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정훈에게 고정되어 시간의 장벽을 뚫고 싶어하는 듯했다. 정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래의 사위가 야간 근무로 지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경찰의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을 비추었다. 정은이 거실에서 태우에게 생강차를 건넸다. 오빠, 오늘 아침 근무 얘기 안 해줬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우는 당황했다. 아, 그냥 작은 일 도왔을 뿐이야.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는 찻잔을 꽉 쥐었고 뜨거운 김이 눈가를 어루만졌다. 자정 무렵 비가 그치고 밭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렸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반점이 있는 시신과 새벽의 위협적인 목소리를 상기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진호에게 조용히 전화했다. 시신 지문 확인됐어? 기술팀에서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 그가 차고 있던 목걸이에 드래곤 표시가 있었어. 옛날 용두패 상징이랑 일치해. 태우는 숨이 멎었다. 만약 용두패와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뒤돌아 어두운 부엌을 바라보았다. 정훈이 안에서 자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먼지를 씻어냈고
신선한 흙냄새와 함께 위험의 냄새도 스며들었다. 새벽 3시경 태우는 여전히 창가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노란 스탠드 불빛이 그가 인쇄한 파일을 비추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를 재촉하는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2000년대 중부 교도소 파일을 살펴보았다. 2005년 탈옥 사건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감자 박현우가 공구 창고 폭발로 혼란을 일으켜 B구역에서 탈출했다는 것. 어떤 경로로 도망쳤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교도관이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태우는 메모지를 찢어 누가 박현우의 실종으로 이득을 보았는가, 왜 20년 동안 추적되지 않았는가 라고 적었다. 그는 용두패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다. 창문 아래 늙은 감나무에서 익은 감이 흔들렸다. 갑자기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다. 간섭하지 마. 아무도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 뒤에는 학교 교실 창문을 통해 찍은 정은의 수업 모습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우는 벌떡 일어났고 나무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소음에 정은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무슨 일이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태우는 침을 삼켰다. 아니에요. 꿈을 꿨어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순간 그는 정훈의 눈에서 불안의 기색을 보았다. 아니면 그것은 단지 복도의 센서 등 불빛 때문이었을까? 태우는 침대로 돌아왔다. 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어두운 비밀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명예, 돈, 아니면 너무도 잔혹한 진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동이틀 무렵 태우는 눈을 비비며 세수하러 가려다 열린 문틈으로 정훈의 침대 밑에 있는 나무상자 모서리를 발견했다. 녹슨 경첩이 첫 햇살에 반짝였다. 잠시 망설인 후 태우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상자를 끌어냈다. 뚜껑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살짝 열어보고 숨을 멈췄다. 낡은 경찰 배지, 교도관들이 찍힌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잉크로 쓴 양심의 자유는 피로값을 치른다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기름천으로 쌓인 작은 비디오 카세트가 있었다. 태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문을 살며시 닫았다. 밖에서는 닭이 울고 이웃들이 이른 시장을 향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우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숨겨진 깊은 비밀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무고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었다. 붉은 태양이 산 위로 떠올랐다. 정훈의 손목, 아내와 시장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손목에는 갈색 소매 아래 불꽃 모양 반점이 숨겨져 있었다. 운명의 표식이 마치 터질 듯 빛나고 있었다. 소양면 시장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다. 종소리와 팥죽,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태우는 현관에 기대어 피곤한 표정을 미소로 감추려 했지만 침대 및 상자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실마리를 더 찾기도 전에 정은의 어머니 박미숙이 아침 먹으라고 불렀다. 미래의 사위는 도둑 잡으러 가기 전에 배는 든든히 채워야지. 그녀는 농담을 던지며 태우에게 향긋한 고기 계란찜을 건넸다. 정은이 옆에 앉았다. 급하게 묶은 머리는 밤새 과제를 채점하느라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고 있었다. 정우는 평온해 보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차분했다. 마치 삶에서 더 이상 서두를 일이 없는 것처럼. 태우는 고구마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담백한 맛이었지만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가정의 따뜻함이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면 모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침 식사 후 태우는 정훈의 오래된 오토바이를 빌려 현지 경찰 기록 보관소가 있는 도시로 향했다. 갈색 리본 같은 산길이 산비탈을 감싸고 있었고 이른 아침 구름이 아래 계곡에 하얗게 떠 있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은 아버지가 무죄라면 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해. 기록보관소 지하실은 창백한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진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다. 2005년 탈옥 사건 원본이야. 일주일 동안 공을 들여 겨우 봉인을 해제했어. 태우는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누런 종이를 넘겼다. 여기 있네. 진호가 중얼거렸다. 박현우의 자술서 부분인데 뭐지? 없어졌어. 태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폭발 전날 밤 진술, 공범과의 관계 설명 페이지가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규율 처분 항목만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 진짜 동기를 지우려 한 것 같았다. 태우는 계속 넘기다가 교도소 직원 목록에서 멈췄다. 10번째 줄에 중2 김정훈 B구역 교도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 함께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정훈과 흡사했다. 단지 2살 젊어 보일 뿐이었다.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한 번도 교도관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 진호는 속삭였다. 아마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거나 비밀 유지 서약 때문일 수도 있어. 태우는 고개를 들고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도강현 국장님을 찾아봐야겠어. 그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어. 도강현 국장의 사무실은 지방경찰청 4층에 있었다. 그는 은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몇 개월 동안 명예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그가 용두패 마약 조직을 검거한 특별수사팀과 함께 찍은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현은 태우를 단단한 악수로 맞이했다. 안경 뒤의 눈빛은 차분했다. 순경, 왜 오래된 사건 파일에 관심이 있나? 그 사건은 20년 전에 종결됐네. 태우는 재수사 권한서를 보여주고 바로 질문했다. 국장님, 왜 박현우의 진술서가 사라졌습니까? 강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가락으로 찻잔을 톡톡 두드렸다. 당시 기록 창고 한쪽이 불타고 홍수로 젖었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겠나? 젊은이, 과거를 캐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나 낳게. 태우는 등줄기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국장의 눈빛에는 멀리 바라보는 듯한 표정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물러났지만 복도로 나가자 반쯤 닫힌 문 너머로 강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놈이 뒤지기 시작했어. 그래, 내가 처리할게. 태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날씨는 더웠지만 그의 목덜미는 마치 얼음 동굴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가웠다. 늦은 오후, 태우는 정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오토바이를 마당에 세울 때 정은이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먼지 쌓인 가족 앨범을 건넸다. 오빠, 이거 봐요.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태우는 표지를 넘겼다. 첫 페이지에는 교도관 제복을 입은 정훈의 사진이 있었다. 옆에는 젊은 동료가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파일에서 본 박현우였다. 그러나 그의 옷에는 목수처럼 하얀 페인트 얼룩이 묻어 있었다. 현우의 눈빛은 파일에서 본 것과 달랐다. 사납기보다는 온화하고 차분했다. 태우는 침착하게 물었다. 아버님이 교도관이었다는 얘기 들었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간략하게 말해주셨어요. 제가 6살 때 아빠가 교도소 공구창고 폭발 사고로 다치셨대요. 그 후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려고 고향에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정말 온화하셔서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이 없어요. 태우는 계속 앨범을 넘겼다. 정훈이 병원 침대에 누워 왼쪽 어깨를 붕대로 감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침대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 교도소 수간호사가 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사진은 2005년 6월로 표시되어 있었다. 탈옥 직후였다. 태우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훈은 그날 밤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부상당한 직원이 없다고 되어 있을까? 어스름한 저녁, 달이 구름에 가려 마당은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정은 부부는 이미 잠들었고 정은도 깊은 잠에 빠졌다. 태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뒷문 손잡이를 만졌다. 잠겨 있었다. 정은이 말했던 것처럼 부엌 뒤 추억 창고는 항상 머리핀으로 잠겨 있었다. 태우는 한참을 애써 마침내 낡은 자물쇠를 열었다.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먼지와 습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손전등을 켰고 빗줄기가 어지럽게 놓인 목재 선반, 금속 상자, 안전모, 전선 코일, 그리고 먼지 쌓인 파일 캐비닛을 비추었다. 태우는 무작위로 한 묶음을 꺼내 거미줄을 털어냈다. 경찰청 로고가 있는 파일이었다. 첫 번째 파일은 당직일지 2005년 6월 12일이라는 제목이었다. 아래에는 빨간 볼펜으로 정훈 보관용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밤을 찢었다.
손전등 빛이 번쩍이며 담을 뛰어넘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태우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침입자가 번쩍이는 칼을 던졌다. 금속망이 태우의 소매를 찢고 팔을 스쳤다.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다. 그림자는 채소밭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달아났다. 태우는 손전등을 내던지고 쫓아갔지만 긴 삽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일어났을 때 그는 멀어지는 엔진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마당에서는 배추잎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개는 누군가 뼈를 던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태우는 아픈 팔을 감싸 안았다. 철제 냄새가 머리까지 올라왔다. 그는 땅에 꽂힌 칼을 바라보았다. 검은 천으로 감싼 손잡이, 작은 날이 달린 접이식 칼로 북부갱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였다. 소음에 정은이 깨어났고 태우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정은이 불을 켜고 나무 지팡이를 들고 나왔다. 그는 낯선 칼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누가 들어왔어요? 태우는 안심시키려 했다. 아마 소매치기일 거예요. 그는 기록실 이야기를 숨기려 했지만 높은 선반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우가 서둘러 주었지만 정우는 이미 보았다. 사진에는 박현우와 발전기를 수리하는 수감자들이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정훈이 철제 기둥 뒤에 숨어 무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 속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태우는 눈으로 설명을 요구했다. 정우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 다쳤구나. 먼저 붕대를 감아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바나나 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작았다. 정은이 태우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상처를 감싸면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창고 정리하신대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한테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망가진 물건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있는 걸까요? 태우는 정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시간을 갖고 알아볼게.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날 떠나지 마요. 태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지만 그 자신도 범죄의 그물이 이 작은 가족 주변에 사냥꾼의 덫처럼 좁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새벽녘, 태우는 몰래 현관으로 나가 진호에게 전화했다. 저쪽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태우야, 박현우의 지문 기록이 지워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어젯밤에는 비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메시지만 뜨는군. 삭제 권한은 아주 높은 직급에만 있을 텐데. 태우는 턱을 쥐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 그는 침입자와 칼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다. 진호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소리를 했다. 너는 즉시 정은인의 가족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해. 아직은 안 돼.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오늘 아침에 본부로 돌아갈게. 비밀로 해줘. 태우는 전화를 끊고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닭은 아직 울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발버둥쳤다. 기록실 쪽에서 정훈의 희미한 불빛이 여전히 보였다. 그는 아마도 피 자국과 잔뜩 묶인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걸까? 오전 11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마당 앞 플라타너스를 휘감았다.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정우는 뒷문 보관실을 단단히 잠그며 누수가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식탁 위에는 나물 우거지탕이 향기롭게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태우는 삼키기 어려웠다. 미숙이 상처에 대해 물었고 태우는 못에 긁혔다고 둘러댔다. 정우는 조용히 미래사위에게 국물을 더 따라주었지만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다. 천둥이 쿵쾅거리고 비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된 호흡마저 집어삼켰다. 갑자기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익명 메시지였다. 이건 단지 경고일 뿐이다. 기록에서 손 떼. 그러면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이어서 정은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정문 사진이 왔는데 문에는 쇠사슬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메시지와 함께 해골 이모티콘이 있었다. 태우는 젓가락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훈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차분한 표정 뒤로 공포가 숨겨져 있었다. 태우는 정훈도 과거의 악몽이 돌아왔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태우는 천천히 정훈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서랍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이 살짝 열렸다. 정훈은 낡은 면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친 표정이었다. 보관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태우가 시작했다. 하지만 정훈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훈은 한숨을 쉬며 태우를 침대에 앉도록 초대했다. 거친 손을 무릎에 올리고 살짝 떨었다. 그는 일기를 읽는 것처럼 고르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나는 비구역 교도관이었다. 박현우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용두파의 오래된 부하였지만 교도소에 들어와서는 후회했다. 그는 몰래 바깥에 남아있는 마약 조직에 대한 증거를 녹음해서 제공했다. 용두가 이것을 알고 나서 복공소를 폭파해 혼란을 일으켰다. 내 어깨가 다쳤고 현우는 죽은 줄 알았다. 핏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가족을 도시에서 데리고 나와 이름을 바꿨다. 용두가 우리 가족 전체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이 증거 보관소를 숨겨두었다. 태우는 숨을 참았다. 그럼 아버님 손목의 반점은요? 정우는 슬프게 웃었다. 유전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현우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모양이야. 운명의 장난 같았지. 태우가 재촉했다. 현우의 진술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중앙 기록에서 사라졌나요? 정훈이 태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창문이 확 열리고 바람이 커튼을 날려버렸다. 대문 밖에서 차량 엔진이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가 마당을 훑었다. 정훈이 속삭였다. 그들이 찾아왔어. 태우는 손전등을 켜고 가방에서 K5 권총을 꺼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적이 더 이상 숨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깥 어둠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정은이를 지켜야 해. 증거를 지켜야 해. 태우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비가 멈추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회색 구름이 여전히 이른 아침 햇살을 가리고 있었다. 마당 전체가 물에 젖어 있었고 낙엽이 시멘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다. 습기 냄새가 땅에서 올라왔고 어젯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총 기름 냄새와 섞였다. 태우는 방탄조끼를 급히 입고 총을 장전한 후 현관으로 급히 나갔다. 정우는 어두운 레인코트를 입고 비디오 테이프와 현우의 파일이 담긴 방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형사팀에 연락했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진호경위와 특수팀이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1시간은 버텨야 해요.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우는 쌍안경을 들어올렸다. 세 대의 진흙투성이 오토바이, 각 오토바이마다 2명이 타고 있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자, 키 큰 한 남자가 쇠막대기를 꺼내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문 열어! 우리 물건 내놔! 날카로운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집에서 문을 살짝 열고 바라보고 있었다. 정훈이 작게 내뱉었다.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어. 그는 집으로 돌아와 뒷문의 걸쇠를 열고 정은과 미숙을 마루 아래 비밀 식량 저장고로 데려갔다. 태우가 정문을 지키고 내가 뒷문을 막을게. 내가 3번 두드릴 때만 저장고 문을 열어. 정은은 떨며 남자친구의 손을 잡았다. 태우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모든 평온함을 담으려 했다. 약속해. 널 안전하게 빛 속으로 데려갈게. 그가 말했지만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폭력배들은 다리집게로 대문 자물쇠를 잘라내고 고요한 정원으로 떼지어 들이닥쳤다. 태우는 비스듬히 놓인 시멘트 의자 뒤에 숨어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 한 남자가 비웃으며 담배를 피웠다. 현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여줘. 증거는 어디 있어? 그는 라이터를 던졌고 불꽃이 쓰레기통 주변에 뿌려진 휘발유에 닿아 검은 연기와 함께 타올랐다. 불빛이 태우의 K5 총신에 반사되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겨 지붕기와 위로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양철판을 스쳐 먼지를 일으켰다. 침입자들은 몸을 숙이고 놀랐지만 곧 직접 만든 폭약으로 대응했다. 폭발음이 이른 아침에 정막을 찧었다. 정우는 경찰 훈련 시절부터 간직해온 구형총으로 2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내 집에서 나가.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고 총알이 철문에 박혀 불꽃놀이처럼 반짝였다. 폭력배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도망쳤다.
곧이어 경보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계획 B를 실행하는군. 태우는 예상했다. 그들은 인질 납치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대문으로 달려가 골목 끝에 검은 7인승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뒷문이 열리고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얼굴이 가려진 한 남자를 차에 던져 넣는 것이 보였다. 태우는 진호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교묘한 선제 공격으로 경찰 지원팀을 차단하고 핵심 과학수사관을 납치한 것이다. 태우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무전기를 꺼냈지만 주파수가 방해를 받고 있었다. 내부자가 이것까지 계산했던 것이다. 그는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후퇴할 길이 없었다. 단 5분 후 태우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일부러 낮게 말했지만 태우는 여전히 그가 수사했던 용두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잘 들어, 어린 경찰. 지금 네 안경 쓴 친구와 예쁜 여선생을 잡고 있다. 둘 다 살리고 싶으면 현우의 편지와 비디오 고백을 오늘 오후 5시 소양 선착장으로 가져와. 혼자 오고 경찰복 입지 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1분이라도 늦으면 셋 다 피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태우는 얼어붙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손대면 네 죽음 영장에 사인하는 거야. 용두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현우가 이미 날 대신 사인했어. 이제 내 차례다. 전화가 끊겼다. 태우는 이를 악물었다. 피가 관자놀이로 몰려들어 맥박이 뛰었다. 그의 숨소리는 빈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바람 같았다. 그는 현관으로 돌아와 정훈이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다. 내가 가야 해, 아들아.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해.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아버님과 진호, 정은 모두를 제거할 겁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요. 우리는 범죄를 공개적으로 밝혀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정훈의 소매 아래에 있는 붉은 반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불꽃이 실제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태우가 말을 이었다. 지문을 지우고 통신을 방해할 권한을 가진 사람. 강양국장밖에 없습니다. 정훈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그의 눈이 번쩍였다. 항상 그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디오에 녹음된 용두의 고백이 핵심입니다. 도와주세요. 용두와 강양국장이 카메라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도록 함정을 설치합시다. 정훈은 방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믿는다, 아들아. 점심때 미숙이 저장고에서 정은을 달래는 동안 태우와 정훈은 작은 몸 카메라 배터리를 바꾸느라 분주했다. 진호가 태우가 중2 계급을 받았을 때 선물한 물건이었다. 카메라는 셔츠 버튼 아래에 부착되어 가슴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 태우는 손가방에 숨겨진 휴대용 녹화기와의 연결 신호를 확인했다. 이어서 그는 박현우의 자백 비디오를 2장의 보안 메모리 카드에 신중하게 복사했다. 이 카드들은 가짜 파일 바인더에 끼워졌는데 실제로는 백지만 담겨 있었다. 원본은 정훈이 비닐로 싸서 재킷 안쪽에 꿰매두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유일한 복사본이라고 생각할 거야, 태우가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 실시간 영상이 예비 채널을 통해 경찰청 지휘실로 직접 전송될 거예요. 안전을 위해 태우는 안보국 부대장이자 친한 동생처럼 아끼는 이수연 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간략히 설명하고 특별 위성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수연은 놀라면서도 동의했다. 이 녀석 누나가 조기 장례식에 가게 하지 마. 태우는 쓰게 웃었다. 약속해요. 누나한테는 백합 꽃다발만 선물할게요. 늦은 오후 하늘은 타오르는 구릿빛으로 물들었다. 새로운 다리가 몇 년 전 지어진 이후로 버려진 소양 선착장은 썩은 대합실과 찢어진 양철 지붕만 남아있었다. 아래 진흙 강변에서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개 껍데기가 마치 유령처럼 반짝였다. 태우는 걸어서 도착했다. 그는 보통의 회색 셔츠를 입고 파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훈은 10m 뒤에서 길 잃은 노인인 척하며 따라왔다. 그의 재킷 주머니에는 총 손잡이가 보였다. 손목시계가 16시 59분을 가리킬 때 녹슨색의 작은 트럭이 주차장에 멈춰섰다. 4명의 남자가 총을 들고 내렸고 정은과 진호를 끌고 나왔다. 그들의 손목은 플라스틱 집게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정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태우를 보며 여전히 신뢰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용두가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았다. 목에는 용 모양이 새겨진 은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의 얼굴 반쪽은 여기저기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아마도 탈옥 당시 화재의 흔적일 것이다. 가져왔나, 경찰?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태우는 천 가방을 들어 올렸다. 네가 원하는 물건이야. 그는 웃으며 부하에게 태우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휴대폰과 총을 빼앗은 후 태우를 중앙에 세웠다. 풀어줘. 태우가 소리쳤다. 천천히. 용두가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는 가방을 찢어 열고 파일을 꺼냈다. 첫 장은 백지였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소리치기도 전에 흑경사로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우가 속임수를 썼군. 내가 경고했잖아. 강연국장이 나타났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새 시즈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경찰 재킷을 입은 2명의 지방 형사가 있었지만 태우는 그들이 매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연은 다가와 파일을 태우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런 연극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용두가 으르렁거렸다. 파일이 필요해. 인형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는 정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살짝 당겼다. 진짜를 내놔, 안 그러면 쏜다. 태우가 외쳤다. 잠깐, 진짜 파일은 저 사람이 갖고 있어. 그는 정훈을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정훈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재킷 지퍼를 내리고 단단히 테이프로 감싼 비닐 뭉치를 꺼내 높이 들었다. 여기 있다. 하지만 내 딸을 먼저 풀어줘. 강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물건을 먼저 주면 사람을 풀어주지.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흥정할 위치가 아니야. 당신들의 범죄는 이미 충분히 기록됐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손바닥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아주 작은 비프음이 울렸고 동시에 멀리 다리 위에서 특수 차량의 파란색과 빨간색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세 방향에서 장갑차가 내려왔고 금속 반사광이 번쩍였다. 이수연 소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강변에 울려 퍼졌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용두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용두는 욕설을 내뱉으며 정은을 가슴 앞에 방패처럼 끌어당겼다. 강현은 비탈길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진호는 혼란 속에서 플라스틱 집게를 끊고 달려가 그를 넘어뜨려 총을 빼앗았다. 종안 하나가 튀어 양철 지붕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정은은 기회를 틈타 몸을 낮추었고 태우는 몸을 굴려 그녀를 끌어안고 돌무더기 뒤로 피신했다. 정우는 2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용두는 뒤로 물러났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무작위로 총을 쏘았다. 얇은 양철판이 총 아래 부서져 불꽃이 튀었다. 특공대가 접근했다. 거리는 이제 10m밖에 되지 않았다. 용두는 이를 갈았다. 조사라고? 저승에서나 조사해. 그는 재킷 안에서 직접 만든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태우는 정은을 물가로 밀어내며 아버지라고 외쳤다. 정훈은 즉시 뛰어가 용두의 팔을 잡고 안전핀을 누른 채 붙들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수류탄이 진흙 바닥에 떨어졌고 발화장치가 금속 소리를 냈다. 태우는 달려가 두 사람을 안고 흙도랑으로 굴렀다. 폭발과 함께 흙과 검은 연기가 튀었다. 세 사람의 몸이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특공대가 다가와 아직 어리둥절한 부하들을 제압했다. 연기가 거치자 정훈이 총구를 용두의 총에 대고 여전히 붙잡은 채로 복부를 부여잡고 비투성이가 된 모습이 보였다. 용두의 가슴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태우는 장인을 껴안았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다. 아버님, 버텨요. 정훈은 희미하게 말했다. 괜찮아 아들아, 아직 살아있어. 진실을 지켜. 그의 눈은 연기와 저녁빛에 흐려졌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다. 다음 날 새벽 지방경찰청에서는 회의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수연 소령이 실시간 영상을 재생했다. 태우의 가슴에 달린 렌즈가 용두와 강현의 대화를 모두 기록했다. 현우 그 배신자 폭발로 죽도록 내버려뒀어야 했어. 강현 지문 기록 지워. 내가 들통나면 안 돼. 강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회색으로 변했고 수갑 채워진 손목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호는 납치 당시 맞아 다친 얼굴에 붕대를 감고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경찰이라는 사람이 악마에게 직무를 팔아넘기다니 치욕이야.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정훈의 배에서 금속 파편을 제거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정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스크 위로 눈물을 흘렸다. 태우가 들어오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태우는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과 땅에 감사했다. 그녀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해질녘 햇살이 앞마당의 살구나무 가지에 꿀빛을 드리웠다. 매미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원의 청동 종소리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 소리는 벼가 익는 계절을 알리는 것이었다. 정우는 휠체어에 앉아 현관에 있었다. 어깨는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밝고 평온했다. 딸이 우물에서 채소를 씻고 태우가 저녁 국을 위해 화로에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 보였다. 대나무 테이블 위에는 중위 계급을 회복시키는 김정훈의 결정문과 박현우에 대한 2등급 훈장 추천서가 붉은 도장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옛 교도소 동료들이 증언했다. 현우가 폭발해서 다른 수감자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었다. 태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릇을 가져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드시라고 했는데 생선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싱겁든 짜든 양념은 있어야 해. 인생도 마찬가지지. 쓰고 매운맛을 겪어봐야 달콤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법이야. 그는 태우의 손을 잡아 소매 밖으로 드러난 반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불꽃 모양은 한때 내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는 용기의 표식이 되었어.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불이 정의의 길을 밝혀주게 하렴. 정은은 조용히 감나무 아래 임시로 설치된 제단에 흰 국화를 올렸다. 거기에는 박현우, 침묵의 영웅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다. 편히 쉬세요. 정의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녁빛이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의 얼굴에 붉게 비쳤다. 운명의 게임으로 연결된 세 세대. 매미가 다시 저녁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승리의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 화로에 불꽃이 타오르고 생선탕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추억과 평화가 서로 엮여 폭풍이 지나갔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른 가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솜털 같은 구름이 마치 상상 속 초원에서 느릿느릿 걷는 양떼처럼 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이미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살구나무 가지를 흔들어 황금빛 잎사귀를 붉은 벽돌색 보도 위로 떨어뜨렸다. 작은 집 안에는 너무나 친숙한 냄새가 있었다. 소독용 알코올과 찔레꽃의 냄새가 섞여 희망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정훈은 남아있던 금속 파편을 제거하는 두 번째 수술에서 막 깨어난 참이었다. 하얀 붕대 아래의 피부는 분홍빛이었고 체온은 따뜻했으며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다. 의사가 링거를 제거하며 정훈에게 당부했다. 이제부터는 물리치료만 받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강한 감정 자극을 피하세요. 젊은 여교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태우는 침대 끝에 앉아 안경을 벗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남자다운 눈물을 참았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찰청에서 온 붉은 봉투를 열었다. 특별한 공적으로 인한 김정훈 중위의 계급 회복 결정서와 함께 범죄와의 싸움에서 특별한 업적을 인정하는 3등급 훈장이 들어있었다. 화려한 빨간 도장과 위험 있는 필체의 장관 서명이 있었다. 정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소문 후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했다고 오해받을까 걱정이군.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늦게 온 정의도 여전히 정의입니다. 아버님, 당신이 하신 일은 빛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훈은 미래의 사위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5개의 별 모양 훈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폭풍 후에 막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 하늘 한 조각처럼 반짝였다. 지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법대생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나무 의자를 꽉 채웠다. 마지막 줄에선 몇몇 어머니들이 종이 부채를 흔들며 수다를 떨었다. 그 국장이 마약상들에게 기록을 팔았다는데 정말 악랄하더라.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누르며 용두패와해, 부패경찰 종신형 직면 같은 제목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어두운 갈색 나무 바닥 중앙에는 회색 최수복을 입은 도강현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반짝이는 수갑이 떨리는 손목을 관통하고 있었다.
뒤에는 용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새 화상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운 야수 같았다. 검사가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강연의 혐의를 낭독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조직, 마약 밀매 공범, 뇌물 중개. 용두에게는 살인, 불법 무기 소지, 탈옥 조직, 국제 마약 밀매 등의 혐의가 있었다. 차가운 기소문이 높은 동명천장에 울려 퍼지고 길을 잃은 두 남자의 삶의 마지막 판결처럼 떨어졌다. 태우는 증인석에 앉아 박현우의 고백 비디오 원본이 담긴 바인더를 꽉 쥐고 있었다. 정은은 옆에 앉아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미숙은 뒤에서 남편을 붙잡고 있었고 그가 재판에 참석할 만큼 건강해진 것에 안도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증인 강태우를 불렀다. 태우는 일어나 확고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2005년 6월 14일 중부교도소에서 고 박현우가 비밀리에 녹화한 비디오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우가 희생한 후 강연국장이 필사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테이프입니다. 법정이 어두워지고 프로젝터가 켜졌다. 아날로그 테이프의 희미한 화면이 천에 비쳤다. 젊은 시절의 용두가 경찰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 바로 강연과 속삭이고 있었다. 해양 루트로 가는 배송 파일이에요. 돈은 받으셨으니 중독자들이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처리해주세요. 테이프 끝에서 현우는 목재 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영상이 끝나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사진기를 들어 연이어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강연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반백 머리카락은 뿌리가 끊긴 해초처럼 떨렸다. 강연의 변호사가 노력했다. 내 의뢰인은 강압 조사를 받았습니다. 테이프는 선명하지 않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태우는 테이프 원본의 신호일치도가 97.6%로 편집 흔적이 없다는 과학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강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기 변호 차례가 되자 그는 단지 나는 경솔했다고 더듬거리다가 말문이 막혔다. 나무 망치가 다시 내려왔고 테이블에 부딪혔다. 법원은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법원 마당에는 아직 햇살이 가득 차지 않았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고 복면 향기가 진했다. 태우는 정은을 분수대로 데려가 손을 씻고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갑자기 50대 정도의 여성이 갈색 재킷을 입고 다가와 정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 남편 강연이 큰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정훈 씨의 딸인 것을 알아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은은 감동하여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했다. 아주머니,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가족은 강인해져야 해요. 아저씨가 형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젊은 교사에게 감사했다. 눈물이 그녀가 안고 있는 접힌 손수건에 떨어졌다. 이것은 한때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가족 사이의 쓰라린 잔재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태우는 곁에 서서 정은이 이제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섰음을 느꼈다. 그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치 사람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듯했다. 오후 법원은 강연에게 종신형을, 용두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TV 기자가 빠르게 속보를 읽었다. 온라인에선 사람들이 첫 줄에 앉아 붕대를 감은 정훈의 사진을 공유하며 그를 20년 동안 정의를 위해 투쟁한 용감한 아버지라고 불렀다. 법정을 나서자 경찰이 죄수들을 호송했다. 정훈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태양은 산맥 뒤로 기울고 있었고 소양성당의 종이 토요일 오후를 알리며 울리고 있었다. 정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현우도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태우는 주먹을 내밀었고 정훈은 가볍게 부딪히며 말없는 맹세를 했다. 법원 앞 교차로는 갑자기 평온해졌다. 마치 잠시나마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증오가 종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오직 형제애만이 남은 것 같았다. 추석 바람이 산비탈에 떨어진 이슬과 강가에 갓 수확한 벼의 향기를 실어왔다. 정은은 3주 휴가를 내어 아버지를 돌봤다. 태우는 밤낮으로 근무했지만 매일 저녁 직접 정훈이 좋아하는 도라지 닭국을 준비해 가져왔다. 정훈은 마당을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고 매 걸음마다 꾹꾹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한 번은 정훈이 현관 계단에 앉아 막 붕대를 풀어낸 팔에 있는 긴 흉터를 태우에게 보여주었다.
흉터는 고통을 기억하게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우는 한때 내게 죽음이 두려워 물러서지 말고 가치 있게 살라고 충고했어. 나는 고개 숙이며 살고 싶지 않아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도망쳤다. 하지만 결국 숨어 살면서 내 딸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정은에게 사과해야겠어. 태우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님이 그것들을 보관해 주셨기에 우리가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정우는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저녁빛과 섞인 연기처럼 흐렸지만 그 시선에는 20년 만에 비로소 찾아온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3주가 지나고 태우와 정은의 혼인신고가 완료됐다. 경찰청 인사과에서는 태우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용기, 지혜, 수사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친구들은 농담을 던졌다. 결혼하고 훈장까지 받고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네. 태우는 온화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앞서간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음력 10월 8일, 소양면 전체가 들썩였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정운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목련 덩굴이 붉게 피어 있었고 잎사귀들이 흔들려 마치 잔치를 축하하는 수천 개의 작은 손처럼 보였다. 전통 음악단이 붓과 해금을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음식상 주위를 즐겁게 뛰어다녔다. 태우는 신랑 예복으로 남색 정장을 입었다. 그의 훈장은 그가 겸손하게 조끼 안쪽에 달아두었다. 정은은 연한 보라색 나뭇가지 무늬가 수놓인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전통 머리 장식 아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마당 전체가 홍등의 빛으로 둘러싸였고 손님들은 자리를 잡았다. 족장이 의식을 읽고 반지를 전달했다. 전자복죽이 터지고 반짝이는 색종이가 공중에 흩날렸다. 미숙은 감동의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을 때 태우는 갑자기 몸을 숙여 휠체어에서 정운의 발을 부축했다. 그는 옛 교도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태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날 제 아내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증거를 보존하고 정의를 지키며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분을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당은 박수 소리와 어린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정우는 목발의 의지에 짧은 걸음을 내딛고 귀빈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약물로 흐려진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그는 정은의 손을 태우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게 맡긴다. 태우는 감동해서 말했다. 절대로 부당한 일로 이 보물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북소리가 다시 울리고 박수가 쏟아졌다. 온 마을이 소박하지만 장엄한 결혼식에 동참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확대된 박현우의 사진이 하얀 백합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먼 곳에서 온 손님처럼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늦은 밤, 잔치가 끝나고 정은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새로 추수한 벼의 달콤한 향기가 풍겼다. 정우는 천천히 한때 비밀을 담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태우에게 어두운 빨간색 표지의 수첩을 건넸다. 이것은 내가 교도소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쓴 일지야. 언젠가 법정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내 딸을 위해 쓴 거야. 이제 너희 둘에게 주마. 정은은 펼쳐서 정성스럽게 쓴 글을 읽었다. 정은아, 만약 아빠가 어느 날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가 불확실한 과거를 내 삶에 가져온 것을 용서해다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것을 믿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라. 사랑이 널 지켜줄 것이다. 정은의 눈물이 갈색 종이 페이지를 적셨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아버지를 껴안았다. 태우는 몸을 구부려 수첩을 재단에 올렸다. 현우 씨,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말씀을 우리는 나침반처럼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는 일찍 일어나 정운이 배추밭에 잡초를 뽑는 것을 도왔다. 부드러운 햇살이 정운의 손목 위 불꽃 모양 반점을 밝게 비추었다. 정은은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이걸 부활의 불꽃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죄의 낙인이 아니라. 정우는 마음껏 웃었다. 그래, 불을 밝게 타오르게 해서 길을 비추어야지. 그리고 그는 작은 칼로 오래된 바나나 나무 줄기의 껍질을 살짝 벗겨내 하얀 수액이 나오게 했다. 그는 그것을 흙과 섞어 배추 뿌리에 발랐다. 가벼우면서도 확고한 동작으로 마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 같았다. 태우는 일어나 흙을 털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모든 실수는 올바른 행동으로 만회할 수 있어요. 마치 어제 시들었던 배추가 오늘 거름을 받아 내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정은은 뺨에 땀을 닦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순경님이 철학자가 되셨네요.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정원 전체에 퍼졌다. 담장 너머 차밭에서 메아리 치고 높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어우러졌다. 멀리서 성당 종이 7번 울리며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현관 앞 대나무 테이블에는 뜨거운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미숙이 4개의 컵을 놓고 소리쳤다. 빨리 와서 손 씻어. 차 식겠다. 태우는 뒤돌아 손에 흙을 털어내다가 소매에 남아있는 옛날 혈흔을 발견했다. 용두를 추적하던 날 묻은 것이었다. 그는 이 흐릿한 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땀과 눈물, 피, 그리고 생명을 대가로 얻어준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정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눈은 차를 끓이는 아버지를 향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은빛 머리카락, 평온한 얼굴. 오후가 되자 태우는 노트북을 열어 청장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다. 용두파 사건 종결, 20년 이상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한 가족이 재탄생했으며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의는 더딜 수 있으나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많은 이들의 사랑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계속 적었다.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진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모든 수사 원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컴퓨터를 닫은 후 그는 주방으로 내려가 정은의 저녁 준비를 도왔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밀어냈다. 나가 있어요. 내가 요리할게요. 아버지께 연꽃 하나 드리세요. 태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내가 차 타는 솜씨가 형편없는데.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정훈이 눈썹을 들어 올렸다. 괜찮아. 내 아내가 가르쳐 줄 거야. 첫 번째 물은 주전자를 씻는 용도고 2번째 물로 차를 우려야 해. 사람과 인생도 마찬가지지. 먼저 먼지를 씻어내야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어. 태우는 장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의 손목에 있는 불꽃 모양 반점이 하얀 도자기 찻잔에 비쳐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이 작은 그림은 모든 화려한 영광보다 더 빛났다. 그 안에는 인내, 후회, 용서,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바깥에선 하늘이 하루의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 지은 밥 냄새가 멀리까지 퍼졌다. 매미 소리는 잦아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들판의 노동요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한때 이 땅을 흔들었던 총성, 폭발음, 사이렌 소리와는 달리 이제는 평화로운 시골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태우는 연꽃차 주전자를 들고 한 잔씩 따랐다. 그는 행복한 한숨을 삼켰다. 그는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듣는 이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부활의 불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정의는 어둠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칼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불씨였고 그것이 마침내 여명으로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명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 경찰이 장인 옆에서 무릎을 굽혀 시든 채소를 조심스럽게 줍고 온화하게 웃는 장인이 기지개를 켜며 두 사람이 함께 햇살을 맞이하는 모습. 모든 증오가 결국 사랑의 씨앗을 키우는 비옥한 흙으로 변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며 감나무 잎을 흔들었다. 태우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속으로 되뇌었다. 새 생명의 시작, 치유된 상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그는 저 나무 아래 피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정은의 배는 아직 편평했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자녀가 정은의 무릎에 앉아 불꽃 모양 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밖에서 연꽃이 활짝 피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자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치 정훈의 손목에 있는 낙인과 같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표식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태우는 웃으며 창밖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흙과 씨앗과 인내, 그리고 신념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본질이었다. 씨앗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증언으로 성장하여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는 것. 아버님, 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불꽃이 그냥 상처가 아니라 신념의 증거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그런 불꽃이 있단다. 단지 타오르게 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부엌에서 정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 준비됐어요? 태우는 장인의 휠체어를 밀어 저녁 식탁으로 향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이 식탁 위에 펼쳐진 소박한 음식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정은이 3개의 그릇에 따뜻한 국을 나누어 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우의 손등을 스쳤을 때 그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의 약속을 느꼈다. 의무와 사랑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흐르는 삶. 그들이 함께 수저를 들기 전 정훈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진실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태우와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3사람은 그렇게 첫 번째 공식적인 가족 식사를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초저녁 별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다. 정훈의 불꽃 반점 위로 마지막 햇살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한때 수치의 표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어 태우와 정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등불이 될 것이다. 화로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 작은 반점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범죄의 낙인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증거였다. 그렇게 소양면의 평화로운 저녁은 깊어갔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현관에는 3개의 찻잔이 놓인 채로 각각의 찻잔에 비친 불꽃 모양 반점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평화로운 날들을 약속하는 듯했다.